오늘은 말 그대로 로봇 기술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기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기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어렵게 느끼나 하는 걸 좀 공부하도록 할 텐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를 한 개 보여드리죠. 물론 넘어가는 거 아니고 넘어갈게요. 아니가 너무 많이 넘어갔나? 넘어갔죠? 자, 보이나? 이게 밝아서 이게 불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조명을 이 그림은 신문 보도도 됐던 그림인데 한 달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로호를 누리호를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이제 그 1단하고 2단이 분리되는 순간을 이렇게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있는 게 2단 로켓이고 그다음에 1단이 분리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다시 캡처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해했다가 빠서 이제 다음 터집니다. 이제 2차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조각이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면서 지금 저기 보이고 있죠. 여기 하나가 쭉 하면서 이제 보이는 장면들을 이해했고 이걸 좀 화장처럼 잘 보이게 하고 설명하고 이 그림을 보면 막 불이 팍팍 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걸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막 로켓을 쏴주는 거예요. 벡터링이라고 그러는데 막 휘두르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작업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또 하나 다음 비디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공성을 한 쌍 두께가 있는데 이제 30번으로 올라가면 페어링이라고 해요. 지금 나처럼 나와죠. 두 개가 지금 반짝반짝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일단 우주 공간으로 가면 공기 역학적인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뚜껑을 벗겨버려요. 알몸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뚜껑이 덮여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햇빛에 반사되면 하얗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깜빡이 위성이라고 해요. 뱅뱅 돌면 보였다 반짝반짝한데 그 현상이 이제 다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전에 나로라는 거를 5년 전에 발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차가 실패했던 것이 두께 페어링이 빵 터지고 터트려야 되는데 하나는 떨어졌는데 하나가 분리가 안 되면서 덜렁덜렁 달려있다 보니까 궤도에 진입을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래 로켓들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위험하죠. 파형만 있어 장난 많이 쳤거든요. 로켓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나로 발사 때부터 쭉 참관했습니다. 공식 참관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그래서 멀리 한 20km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가서 웬나라도까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근처 가서 그때 1차 발사를 실패하는 거 보고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갖고 2차 때부터 저희가 이제 장치를 그 다음에 2차 때는 페어링을 했었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2차 발사 때는 어떻게 됐냐면 1차 로켓이 분리하기 전에 폭발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단지 전자적인 기록만 남지 눈으로 보는 기록이 안 남아서 앞으로 이제 로켓 발사를 기록하겠다 해서 3차 발사 때 저희가 굉장히 그 장비가 지금 오래되지 않았고 하는데 한 몇백 킬로 되는 장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원래 우주 물체의 추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유기정거장이라든가 좀 무서운 얘기가 스파이 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환으로 쭉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장비가 이제 거창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KBS에서 보고 그걸 생중계를 보고 이거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근데 송출 장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택배 한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저희 끝나자마자 촬영한 원본 CD롬을 들고서는 오토바이 타고 30km 가서 거기서 KBS 쏴서 전용 뉴스에 오즈로기 성찬을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또 갖고 왔을 때 요새 그 얘기가 나는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이제 재밌는 얘기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죠. 한 일주일쯤 전인가 발사한 3, 4일 전인가 뉴스를 봤더니 그 전에 나로 쏠 때 이제 전문 장비를 막 찍었는데 경험이 없어 실패해갖고 잘 못 찍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장치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카메라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10명대를 설치해서 찍겠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저걸 못 찍을 텐데 왜냐면 이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단위 장비를 가지고 또 이제 백야도로 가서 또 촬영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여러분 중계 보실 분 아시겠죠? 쭉 올라가다가 일단 분리되기 전
붙어서 화면이 흔들리면서 일단 분리됐는지 말았는지 그냥 막 목소리만 막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게 전 과정이 기록된 거고 이제 저기 오늘 안 보였지만 2단, 3단 분리되는까지 다 완전히 찍었습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선생님은 로봇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천체 관측, 우주물질 관측을 하는가?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학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냥 뭐 막 여기 있는 어린애보다 더 어릴 때도 저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호기심 많아서 그때도 뭐 아무나 뜯어보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막 그런 아주 너무 힘이 생생해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굉장히 여기 관심이 많았죠. 별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별자리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생물 좋아해서 맨날 생물 채집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온실이 있었는데 온실 관리도 맡아고 맨날 꽃 이름 붙여주고 그다음에 온습도 해서 맨날 기록하고 그다음에 매일 날씨하고 구름 양 기록하고 이런 거 재밌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좀 용감해져 갖고 나부터는 뭐 라디오도 만들고 뭐 무전기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요즘에는 만들기가 쉽죠. 기타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전부 다 청계천 골목을 다니면서 지구관 이런 거 꽂고 그다음에 뭐 정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등교하는 길이 청계천을 지나갔습니다. 하학할 때는 청계천에 내려서 1시간 반씩 매일 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는 청계천 박사. 그러니까 뭐를 만들 수 있는 건 어디 가서 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거. 그리고 뭐 그래서 그야말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약화되겠지만 화공약도 화약도 위험한 장난을 쳐서 옆지만 마당도 뭐 폭발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모형 비행기, 모형 배를 만들었는데 모형 배를 만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통나무를 해서 그걸 끌어다 닦아갖고 배 모양을 만들고 여기다 무전기를 개조해서 써고 리모컨을 갖다 무전기를 개조해서 만들고 여기다 돌아가는 거 다 새로 깎아갖고 만들고 증기기관을 만든다 그러면 부유통도 시작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나무 통과, 쇠통 이런 거 공장 청에서 얻어가고 피스톤 넣어갖고 직접 밸브 만들어서 알콜레벌 부르르 해서 막 돌아가게 그야말로 완전히 쇳덩어리부터 다 보완하고 연구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자체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재료가 많아서.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을 하나하나씩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도전할 기회가 없는 것이 조금 이렇게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별 관측 같은 거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했는데 이 로봇이랑 무슨 관계냐? 로봇도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은 로봇하고 말을 하면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처럼 생길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 로봇처럼 생길 이유도 없어요. 이게 어떤 거 보고 로봇이라고 말하냐면 안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돌아가는 구동장치, 모터라고 있어요. 바퀴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연결해주는 여러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여러 장치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장치 그다음에 그걸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걸 또 외부랑 연결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컨트롤 장치 이제 뭐 핸드폰 움직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기능을 할 때 그걸 로봇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로봇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로봇의 결과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 사람처럼 생겼으면 인간적 로봇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청소를 하면 청소 로봇이라고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런 장치가 자동차에 들어가요.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서 그것이 핸들을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도계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면 요즘 말하는 게 자율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이걸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게 들어가요. 물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구동장치, 핸들과 브레이크하는 구동장치 그다음에 카메라라든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죠. 판단할 수 있는 기능 그걸 갖다가 자율성이라고 말하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이 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맞바로 아까 말한 구동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인공지능이 여기 길이구나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는 걸 뛰어넘어서 길이면 가고 사람을 쓰게 하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때 그것을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건 행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따지면 지금 보여준 것도 완전히 하늘에 있는 물체를 따라서 그것이 정교하게 지구의 자전 방향을 이겨가면서 움직이는 목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데 들어간 기술은 지금 말한 기술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장치의 기술에 모든 것은 내가 휴머로봇을 만들었지만 다 똑같은 기술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응용 분야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다음에 너무 창의적인 결과물이 많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온다. 그럼 어떤 로봇이 올까?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정말 상상 못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단순한 막대기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쓸 때 유용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기 위험하고 하기 싫고 너무 힘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그건 훌륭한 로봇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저 취미 삼아 또 전공 삼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한 달쯤 전에 그 성남 비행장에서 에이덱스 항공 국방 전시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큰 행사입니다. 방위산업 쪽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시네요. 사무장으로 계시는데 영국에 계시는데 그때 달렸던 이제 그 로봇 배라고 말하는 거죠. 화성 로봇 배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제 아마 언젠가는 우리 저 광주 과학거리다 왔다 갔다 오기 기회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거 전시장 같은 데 원하면 저희가 대여하거나 판매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기회가 되면 여기서 실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게 자체에서 저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야 이게 바로 다 미국제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에서 인수했죠. 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걔인 줄 알고 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만든다고 상상을 잘 못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로보월드라는 것이 서울의 콘텐츠에서 있습니다. 로보월드. 로보월드 저희가 이제 그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국무총리님께서 포스를 하셨는데 약간 이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저렇게 하는 게 텀블링을 해갖고 이렇게 밀어줄 때 안정적으로 제주도 없고 그런 재미를 부립니다. 우리 손이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말 10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박수를 받고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러면서 또 이제 뭐 재밌는 논란들, 이제 로봇 윤리에 관한 얘기들, 이제 우리가 로봇이 사람을 어떻게 사고자고 하느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또 그런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봇을 대할 때 사람하고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건 이제 한 3년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뭐라고 써있지만 제목이 킬러 로봇이고 내용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는 게 사실 카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카이스트 교수죠. 대한민국에 있는 카이스트랑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런 연구하지 말자라고 결의한 겁니다. 인공지능 학자들이. 그러면서 왜냐? 그 학교는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다.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다. 위험한 학교다. 그래서 이게 크게 신문에 났어요. 여러 신문에 났는데 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신문에 났고 아까는 터미네이터 그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몽둥이를 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런 사진이 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저 로봇은 킬러 로봇이 아니라 평창올림픽 때 성화 공성으로 만든 저희 시장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FX2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타고 조종하는 친구는 특히 과학 영재로 뽑혀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우리 이 학생이 또 탔으면 좋겠다고 과학 영재로 뽑힌 학생이 조종을 하면서 성화를 이렇게 이제 공성했던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모습이 이제 막 몽둥이처럼 보이니까 그걸 갖다 몽둥이라고 했죠. 몽둥이가 아니라 성화예요. 성화가 몽둥이같이 생겼네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뭘 느끼냐면 한쪽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가 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로봇의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다음에 우리가 로봇과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고, 거기에는 로봇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 로봇 얘기하지만 로봇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좋아해야 될지조차도 판단 못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로봇을 이런 로봇이 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의 속한 영역마다 로봇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쪽에서는 생각하는 로봇 다르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내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로봇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 나 로봇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로봇, 나 이런 로봇이 왔으면 좋겠어. 다른 학부모 친구로 이런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로봇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로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싸우는 로봇이 좋겠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이 이런 거 사진 찍는 로봇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전문가 영역에서 전문가로. 그래서 이 로봇을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할까 기대하는 거는 내가 속하는 산업 섹터에 따라 서로 기대치가 다르다. 먼저 이 공장 쪽에서 보면 이제 공장 자동화, 지금 이제 공장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로봇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걸 더 확대하고 싶어합니다. 확대하고 싶어하는데 나중에 본론에서 시간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봇은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말할 때 로봇은 위험한 기계입니다. 위험한 기계라는 뜻은 뭐냐면, 이 로봇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영구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기계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기계로 분류가 되면 안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조건이냐면, 그 로봇가 작동한 곳은 전부 다 펜스를 치게 됩니다. 막고 어떤 이유로 누가 들어가거나 문이 열리면 로봇이 딱 서야 돼요. 딱 서야 되고 절대로 사람하고 건들거나 그처럼 안 되게 되죠.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런 로봇이 있는 공장, 자동화 공장 가보면 로봇하고 기계밖에 없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노란 줄처럼 입고 가더니 사람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대형 공장에서는 그냥 로봇 수십 대 깔아놓고 사람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되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여러 가지 로봇 여기서 쓰고 싶은데 그런 공장은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안전기준을 따르다 보면, 그다음에 그것도 조정하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요즘에 이제 이제 협동 로봇이다. 이제 아까 저기 협동 로봇 몇 대가 있던데 커피도 만드는 로봇들. 보면 여러 산업용 로봇이 금방 차이가 나서 보면 산업용 로봇은 딱 무섭게 생겼어요. 크고 덩치 크고 좀 빠르고 한데, 이 협동 로봇은 좀 팔도 가늘하고 야들야들하고 움직임도 느리고 봤을 때 좀 덜 무서워 보이는 그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이 현재는 로봇은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봇과 사람이 같이 작업 영역을 나눠 썼으면 좋겠다. 사람 로봇 이렇게 쓰는 환경이 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하는 건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아직 별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자동화 장비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흐름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거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가 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 자동화를 무의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이런 걸 굉장히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태까지는 이 로봇이 어떤 한계 속에서 이제 아까 말한 철창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제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신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커가 가서 풀 밟고 이렇게 눌러주고 로봇하고 섞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런 다음에 좁은 데서 로봇가 있는데 계속 사람이 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면 로봇가 한 라인 다 서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지금 그 사용도가 넓혀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는 또 전혀 관점이 틀려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용접이나 페인팅 칠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갑옷 입고 들어가고 완전히 막 시골이 다 뛰어나와요. 너무 열악해서. 이제 그런 쪽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나, 그다음에 너무 위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를 복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막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든지 로봇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단순한 일들. 이제 그게 이제 뭐 저희들 보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하기엔 너무 단순하다. 저 사람이 안 해도 된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직 뭔지 잘 몰라던 분들은 뭐 계산대 정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머리 많이 씁니다. 잘 봐야 되고 하니까 그보다 더 단순한 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많이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뭐 그러더라고요. 로봇 커피숍도 있고 로봇 뭐 닥치림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 이렇게 합니다. 그 로봇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봇이 들어오면 저 로봇이 이 사람의 근로자를 일하는 워커를 바꿔친다. 그 사람 빼고 넣어야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명쯤 일을 하고 있는 10명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하기 편한 일들 해놓고 그걸 로봇 하기 쉬운 일로 바꿔줘요. 그리고 로봇이 나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을 8명이 사람이 하는 데 놓고 아주 단순한 것들을 모아서 로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닭 튀긴 것을 갖다 하냐면 닭 재료 같은 거 그릇에 넣어둬요.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싸놓으면 손님 오는 로봇한테 들어서 쭉 담궈서 이렇게 끓여갖고는 딱 털어주는 거. 요게 로봇이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사람이 준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은 준비를 못해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고 사람이 다 레시피 만들어 다 해주고 다 찍어서 다 알맞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로봇은 시간을 딱 그것도 원래 사람이 일이 되는데 그건 뜨겁고 위험하고 또 단순하고 또 누가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로봇이 하기 편하게 일 자체를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또 단순하게 만들기 전까지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다 사람이 다 이렇게 로봇이 하기 편하게 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 로봇은 눈 갖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다 털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한 사람이 그냥 바쁘게 해야 되는 일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단순한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모아서 로봇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로봇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커피 로봇도 이제 사람이 위에 뭐 이렇게 원두도 넣어주고 아래 물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거 다 사람이 하지만 그 조건만 갖춰지고 나면 그냥 단순한 로봇이 눌러서 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일이니까 로봇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 경우에 이런 커피 점원에 뭐 4명 있었는데 1명쯤은 그런 직업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하는 커피숍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로봇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로봇이 이제 많이 들어온 게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 할 때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장에서 이제 던진 질문이 로봇 값이 얼마면 내가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공짜로 이건 갖다 놓겠다. 뭐 너무 이거 비싸다. 보통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근로자, 워커들의 또 3년치 연봉 정도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줄어서 2년치로 줄었습니다. 2년치로 이게 주는데 예를 들면 커피숍 하시는 분이 알바생을 쓰건 뭘 쓰건 이렇게 해서 연봉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혹은 200만 원 들어간다. 혹은 1년에 2천만 원, 2년이면 4천만 원, 혹은 뭐 3년 6천만 원 또 그래서 한 5, 6천만 원 정도 주고 내가 이런 기회를 들여올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거는 나라마다 틀려요.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 로봇보다 사람이 더 쌉니다. 사람 시켜요. 인건비 올라가는 데는 이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로봇이 인건비 2배 값이면 큰 로봇을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트남 가면은 거기 한 달에 20만 원이면 다 잘하니까 그런데 로봇 하는 게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 시스템 값이 예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로봇이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원래는 한 5, 6천만 원, 지금 한 2, 3천만 원대로 내렸고, 3천만 원대로 절반으로 내렸고, 인건비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바꾸려고 많이 하고 있고, 협동 로봇 같은 것도 이제 2천만 원대 초반이나 1천만 원 후반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응용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응용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로봇을 이용하는 걸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쪽, 아까 위험한 걸 떠났어요. 대세 문제가 되는 게 배달 택배.
너무 어렵고 이제 막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자.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쪽, 이쪽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대면 때문에 이제 좀 비대면으로 왔다 갔다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기서 보면 제가 기회라고 하는 건 아직 됐다기보다도 이런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 로봇이라는 게 있죠. 사회형 로봇은 그건 일반 대중들이 이제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길 안내 로봇이라든가, 집에서 나 대화하는 로봇, 집에서 내 신분들을 해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은행 갔더니 앞에서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해주고, 은행 통장 계산하는 거 도와주고, 어쨌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고객을 도울 수 있는 길에서 만나는 이제 이런 로봇을 사회형 로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형 로봇. 대표적인 게 아마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일본에 요즘 국가지만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은행이라는 데가 페퍼라는 로봇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거 혹시 보신 분 페퍼로. 이거 봤네. 나중에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로봇이 있고, 원래 우리나라도 그 일가구 이 로봇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로봇이 바로 사회형 로봇입니다. 사회형 로봇은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와서 누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사회형 로봇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 집에 이제 이런 로봇이 있으면 딱 들어가면 주인님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식사는 뭐가 좋겠는데요? 제가 메뉴도 짜주고 예를 들면 똑똑하고 힘이 있다면 청소도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준다면 기분이 좀 우울해 보이면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더운 날은 딱 들어오면 에어컨을 딱 틀어준다든가, 어쨌든 이런 거. 그다음 아니면 은행 앞에 그런 로봇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나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는. 궁금해서 오는 사람, 우리 사람 안 되어도 알죠. 저분이 지금 헤매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당했는지, 궁금해서 나한테 오는지, 나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하죠. 이런 것들. 자, 이제 그런 로봇은 사회형 로봇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형 여기 이제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분위기 파악 못해서 거꾸로 했다가 야단만 맞죠. 그래서 이제 로봇도 이게 분위기 파악해서 이분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거야. 그다음에 날 칭찬하는 거랑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거 거꾸로 가면 짜증을 내. 근데 길 가고 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난 그저 가고 싶은데 그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로봇이 분위기 파악을 하느냐. 어떻게 분위기 파악을 하느냐. 그걸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형 로봇의 핵심이에요. 원래 사회형 로봇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여러분 집마다 기가진이 이런 거 있죠. 맞나? 기가진이. 또 뭐 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리야? 아리야. 어쨌든 간에. 그게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스피커가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 팔도 있었고 얼굴에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름 부르면 지니아 이거 웨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팔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팔 얹혀 있어.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팔 없어도 전혀, 왜냐면 팔이 힘이 세갖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팔을 띄워버렸어요. 팔 띄웠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모니터로 이렇게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이런 걸 봤더니 웃어도 그만 어째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띄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근데 바퀴가 있는데 바퀴 조절 따라오기가 허전스러운 거예요. 바퀴 띄워버렸어요. 스피커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지니야 이제 이거 줘 재밌는 영화가 뭐야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회 그러면 얘가 뭘 해야 되냐고 분위기 파악해야 됩니다. 이따가 나를 부르네 그러면 왜 영화가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면 엄마가 애 야단치고 있는데 뭘 도와드릴까 그러면 짜증나. 지니야 조용해. 응? 아무데나 끼어들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분위기 파악 잘하고 또 내 말귀를 정확히 알아들었지. 내가 볼륨 좀 크게 해줘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볼륨 어딘지 모르겠는데요라든가 딴소리 하면 좀 짜증나잖아. 한번 꼬이면 얘랑 싸워. 얘랑 조용히 이러고 이제 그리고 또 주인님 왜 그러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잠깐 말싸움해요. 지네가 말싸움하면 피곤해. 요새는 꺼버렸어. 계속 끼어들어가. 내가 이렇게 음악 듣다 보면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고 내가 꺼버렸는데 어쨌든 이 사회형 로봇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랑 잘 맞을 때 유용하지만 이게 거꾸로 가면 다수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그러면 좋은 쪽은 나쁜 쪽은 좀 나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회형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전문가 로봇이 있죠. 수술 로봇이라든가 읽는 로봇, 힘 증강 로봇,
재활 로봇, 복지 로봇, 뭐 그다음에 군사용 로봇 등등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애들도 학생들 재밌을 것 같지 그런 아닌가? 상품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무 빼고 좀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뭐 넘어갔죠. 이제 세계 로봇이 그 특징이 뭐냐면 요즘 로봇은 여기 이제 뭐 아마존이니 뭐 소프트뱅크니 구글이 이런 말인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로봇을 만들 것 같지 않은 회사에서 로봇을 만든다는 겁니다. 로봇하고 좀 관계 없어 보이는 IT 회사들, 우리나라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요. 원래 삼성, LG 이런 데는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거의 전자제품인데 로봇을 했던 기계에서 공작 기계에서 원래 큰 뭐 미쓰비시공업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원래 아니면 뭐 혼다 자동차 이런 기계 공장 이런 만드는 건데 요즘 미국도 없이 뭐 삼성 전자회사가 로봇하고 무슨 관계지? 네이버 뭐 로봇 아닌데 LG 뭐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저 소프트 회사 아니야? 그다음에 뭐 아마존 저 배달 회사는 누구 회사인데 구글 뭐 안드로이드 만드는 회사 아니야? 그러면서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그 로봇이라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포맷, 로봇을 일해야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응용 위주,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 하는 쪽으로 자꾸 변하면서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아닌 것들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개념도 달라지고, 이제 개념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발전의 방향도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드론입니다. 드론이 원래 드론이라는 건 날아가는 비행기인데 원래 드론은 항공공학자들의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두 날아가는 비행기들은 전부 다 항공공학 전공한 사람들이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만들었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하려고 욕먹어요. 네가 뭘 한다고 비행기 하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비행체에 손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과거 100년 동안 흘러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바람개비 4개를 붙여갖고 픽하니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역학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공기역학을 하나도 몰라도 그걸 날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드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고 드론 키트사도 나사도 4개가 꽂고 한 붕 날아갑니다 지금. 거기다 IT, GPS라든가 그다음에 뭐 카메라, 비디오 기술, 그다음에 자이로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들면서 이거는 이제는 항공공학적인 요소는 1밖에 안 남고 99라는 항공공학 외적 서비스 모델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로봇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하고 그냥 뒤집기 시작하면 누구나 로봇을 할 수 있어요. 오버 이게 탁비도 만들고 이것도 뒤집고 저 뒤집고 공장에 만들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업체들이 최근에 삼성이 하겠다고 이제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 좀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몇 가지 일을 살펴보면서 한번 흐름을 보죠. 여기 이제 아까 페퍼라는 로봇이죠. 페퍼라는 로봇.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긴 로봇이 일본에 가면 많아요. 수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들을 발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어떻게 분위기 파악을 하느냐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상상을 해보죠. 어떻게 분위기 파악할까? 얘가 뭐 감정이 있어 사람 얼굴 보니까 실제로 여기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다음에 이 머리 근처에 터치 센서가 있어요.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서 누가 이렇게 누구를 봐서 몰래 걸음 속도 지나가는 방향을 측정을 해서 빨리빨리 걸어오면 바쁜 사람, 천천히 걸어오면 돌리는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이는 사람 이런 거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소리를 들어서 파열음이 많거나 시끄럽거나 높낮이가 많고 화난 사람, 뭐 부들부들하면 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경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이런 건 좋아. 그다음 머리를 톡톡 이렇게 쓰다듬으면 날 칭찬해 주는 거, 한번 이렇게 하면 날 귀여워하는 거, 세게 하면 장난치는 거, 2번 하면 때리는 거, 4번 하면 화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자. 모델을 다 만들어놓고 내가 손님 이렇게 하고 반응이 시원찮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네. 저게 어떻게 날 알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주위 얼굴도 알아보고 하니까 어저께 지나간 분이네요. 이런 말도 막 하는데 실제로 얼굴 기억했다가 신기한데 좀 호기심이 있고 뭐지? 신기해. 재밌네. 희한하네. 근데 5분쯤 하면 빤하네? 그다음에 이제 다 뻔하는 거야. 아이 뭐 자식 뻔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무 이제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소셜 로봇이 아까 지니 같은 것도 처음에 재밌는데 왜 하나하고 식상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애들 말도 못 알아듣고 내가 리모컨 찾는 게 낫지. 리모컨 어디 물어보더니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이제 볼륨 뭐 어쩌고 내 이렇게 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크게 지니야 크게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도를 어떻게 파는 결국 뭐냐면 소셜 로봇은 많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는 게 뭐야? 야 리모컨 갖고 와. 리모컨 갖고 오면 쫙 이렇게 하고 크게 해봐.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계신 엄마나 아들 딸들은 아빠의 의도를 타가요. 말안 돼. 리모컨 잘해 갖다 줘. 이게 눈치가 코치인데 이 지네는 눈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말고 명령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힘을 빼고 얘기해요. 힘을 빼고 얘기하면 단어가 앞에 붙어버립니다. 우리 방주도 저는 산책을 앞뒤가 붙어버리잖아. 근데 이 운동을 명령을 들으면 또만또만 돼요. 이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말하다가 딱딱 잘라서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졸려 죽겠는데 딱 일어나고 얘 지니야 물 좀 갖고 와. 야, 또 이게 다 붙여 오늘 뭉개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뭉개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또박또박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니 내가 해고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술과 미래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능가해야지만 더 된다는 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게 만능이다. 많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런 거라면 다 만능이라고 생각해요. 엄성식제니까 엄성식 끝난다 이제. 끝나면 끝나. 빅스비 쓰는 사람 누가 있어? CD 쓰는 사람 누가 있어? 실제로 다 있지만 왜냐면 불편하고 다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아까 말한 환경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할게?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런 모델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못하는 딴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항상 내가 이런 가정 이렇게 말할 거라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질 때 배운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게 조건이 충족되고 알아듣지만 그걸 벗어나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서빙 로봇 같은 것도 이제 잘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쫓겨나는 로봇이 뭐냐면 자기가 세운 환경 모델이 너무 단순해갖고 그 이외 모델이 들어온 거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해면 쳐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율운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모델을 합니다. 환경 모델.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옆으로 오면 끼어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뒤로 빠져서 넣어줘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 내가 추월해서 가야지. 이 모델을 많이 만들어요. 가상적인 사고를 해서 시속 100km 때는 이렇게 하고 앞차랑 거리는 30m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모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딱 그렇게 하면 좋은데 누가 모델을 가냐고. 깜빡 안 키고 들어오면 이렇게 끼녀놓는 어떤 양파랑도 안 들어오면 또 가만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하고 그러니까 모델이랑 안 맞는데 그 모델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모델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모델을 만든다. 안전하게. 어느 경우도 내가 사고 안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 사고 안 나고 잘 가요. 근데 어때요? 갑갑해. 확 가지 마. 내가 이런 끼워주고 저런 끼워주고. 여러분들 혹시 차 요즘 다 고속도로에서 저 자율운전 많이 쓰시죠? 아버지들. 근데 끄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거 힘을 하면 그거 다 끼어들려고 그냥 다 끼어들기 좋은 거리를 딱 하기 때문에 나 성질나서 내가 꺼버리고 내가 운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모델을 어떻게 지키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다. 제가 이제 10분 정도 안에 끝내니까 물류 로봇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공장이라는 환경 속에만 되고 있지 공장 환경 아닌 곳에서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물류라든가 배달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배달 로봇에 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이런 배달 로봇, 자율운전 이런 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슬램 앤 내비게이션 이런 말을 써요. 슬램 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들어봤습니다. 기차는 그게 내비게이션이고 슬램이란 건 뭐냐면 이 방에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방에 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층계고 다 알아야 됩니다. 가다가 갈 거. 여기 높이가 얼마니까 얼마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여기 위치에 어디 있나는 인식해야 돼요.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에 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비 지금 내가 그러니까 길이 반짝반짝하죠.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느 일로 갈까 결정해야 돼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래서 내가 이 방 구조도 알았어요. 알았고 당연히 알아. 자 그럼 어디로 갈까? 요 층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여기서 포착 뛰어서 갈까? 아니면 이분도 다 밟고 위로 지나갈까? 그건 내 판단이에요. 그걸 결정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걸 제일 힘들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는 게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도 보면 딱 갖다 놓으면 집안이 어디가 벽인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벽 속에다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뜩이 집을 안 가죠. 다 파악해서 골고루 한번 훑고 지나가고 전체를 깔끔하게 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청소로 보면 기특할 때도 있지만 갑갑할 때도 있죠. 왜 저걸 저렇게 할까? 나도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왜냐하면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한 슬랩랩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리지는 사람, 어떤 이리로 가고, 어떤 절로 가고, 어떤 이리로 가고 다 워낙에 틀리고 이 로봇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최적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뭐 갑갑한 거지.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그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가 피자를 사서 집까지 배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는 길이 예를 들면 인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보다 빨리 가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차도로 가려면 자동차하고 빨라야 돼요. 야, 그거 어떻게 자동차하고 빨리 가겠어요? 인도로 비실비실 가면 좀 배달하는데 30분 동안 이러고 가면 저기 지금 짬뽕 시켰는데 연마을 갈 때 한 15분, 1km밖에 안 되는데 15분 더 쩍쩍쩍 가면 가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다. 아니 하면서 저희가 다 뛰어넘겠습니다. 엄청 뛰어넘어갖고 그다음 입눈으로 보니까 그림만 했죠. 그다음에 여기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도 입눈 로봇, 수술 로봇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자동차 공장에 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우리 샤시 작업이라고 하죠. 저 뭐라고 하죠. 한해신 작업, 의자 설치하고 지금 보면 한 얘기만 잘하고 우리 자동차 공장 가면 다 로봇으로 돼 있다고 믿고 있지만 로봇 공장에 자동차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샤시 공장, 그러니까 막 판넬 갖다 찍어갖고 만든 자동차 공장 말고 페인트 칠하고 용접하고 이런 게 있고 거기 딱 돼서 오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붙이더라고요. 창문 끼고 의자 붙이고 전구 찍고 뭐 라이트 붙이고 이런 다 붙여야 돼요. 한해신 작업이라고요. 이 샤시 공장 가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샤시 공장은 100%로 한해신 공장은 100% 사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로봇하기가 적합하고 이거 사람하기가 적합한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은 서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틀려요. 잘하는 것과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 거예요. 로봇 잘하는 거하고 사람 잘하는 게 겹치면 싸울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근데 다행히 사람이 엄청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건 로봇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사람이 쉽게 하는 건 너무너무 못해요. 이러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마 자세로 24시간 있으라고 뻗을 겁니다. 로봇이 제일 잘하는 게 너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있어가 제일 잘해요. 가만히 있어 놓은 게 3명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로봇이 사람은 제일 쉬운 경우는 힘쭉 빼고 너무 늘어져 있어라. 제일 잘해요. 로봇이 제일 못하는 게 힘쭉 빼고 늘어져 있어요. 못해요, 로봇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야들야들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의자가 꼬질하게 비벼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밀어넣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로봇은 쭉 집어서 다 와도 그냥 바꾸 지나가지고 못해요. 사람은 이거 넣어서 이렇게 느낌으로 해서 통통 치고 타타타 쳐갖고 이렇게 싹 넣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무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그게 로봇 공학자들은 다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기존이겠고 종이접기. 이 종이접기가 이게 종이접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게 접는데 저게 보면 사람은 우리 여기 초등학생 종이 접어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다는 반딱 접자 해서 안 접히면 침도 발고 우리가 접죠. 왜냐하면 접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아, 접는 건 이런 거구나. 근데 로봇은 접는 걸 이해 못하고 너 프로그램을 이렇게 잡는다는 걸 세 번 이렇게 해라. 이 프로그램 작업뿐이에요. 접는다는 힘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알파고가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바둑을 전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닙니다. 바둑의 발자도 몰라요. 그냥 계산식에 따라서 막 돌려갖고 그냥 결과대로 막 던지는 거지 바둑의 발자도 모릅니다. 뭐 신의 한 수지도 우리가 볼 때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혀 이해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애들은 이렇게 고양이 그림 보고 금방 고양이네 하고 알고 있지만 이 딥러닝은 고양이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고양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기 다 보여줬으니까 그걸 갖고서 이게 고양이라고 말한 것 뿐이지 고양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가 뭐냐면 뭘 하고는 있지만 그걸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에 의해서 나와서 결과를 던져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의미를 전혀 몰라요. 이 종이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접기는 행위를 이해해서 종이접는 게 아니라 내를 자꾸 찢어도 몰라요. 찢어줘도 모르고 들접해도 모르고 깜빡이도 모르고 두 번 접고 되는 세는 꼭 해야 돼. 세 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자, 또 펴놓겠습니다. 여기 뭐 미쳐나가는 거예요. 아, 복잡하죠. 이렇게
뛰어넘어요. 경험해 보겠습니다. 로봇이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이라는 거는 꼭 움직임이 있어요. 로봇이. 움직임. 가만히 있으면 소프트웨어죠.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건 로봇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뭐 투자봇 그런 말씀, 투자봇 이런 거 심어요. 투자봇. 보자가 들어가면 로봇이라는 뜻인데 왜 봇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어디가 주가가 오르네? 라고 이게 오릅니다. 주님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에 더해서 진짜 사버리는 겁니다. 행위를 취하는 거죠. 그럼 봇이라고 해요. 어차피 액션을 취하고 액션이 결과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봇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큰 통칭으로 모빌리티 표현하는 거죠. 운동성이죠. 운동성.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토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로봇의 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소 로봇 보면 대표적인 게 스스로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기계. 스스로 알아서라는 것이 오토노미고 돌아다니면서가 모빌리티고 청소라는 게 기능이 되겠죠. 이런 자율운전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건 길이고 하늘이고 땅이 있고 사람이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센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권한을 부여하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가속도계를 밟을 수 있고 핸들을 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실제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로봇이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 로봇이라고 하고 어떤 거 청소 로봇이라고 하고 어떤 거 자율운전차라고 하느냐, 어떻게 판단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적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 아까 말한 오토노미한 모빌리티를 갖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이건 무슨 로봇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가 자율성과 모빌리티를 추가해서 그걸 로봇화시키는 거죠. 로봇화시키는 겁니다. 요새 굉장히 이제 많아요. 자율차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 안에 로봇 운전사가 앉아서 핸들 쥐고 브레이크 밟고 할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로봇 기능을 집어넣어서 마치 안에 로봇이 있어 운전하는 것처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로봇화되는 거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야에 그게 있어요. 핸드폰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사진 찍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일부 좀 얘기했어요.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는 얘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쉬어. 그러면 그 뜻에는 뭐냐면 자율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게 마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안 시키면 잘해라. 근데 엄마가 애들 보고 자율적으로 공부해. 놀란 뜻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마음에 똑 들게 안 시키고 빼시 공부해서 이렇게 해봐. 그걸 자율적으로 공부해. 그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근데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순간 얘가 운 좋게 하면 좋은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알았어요 엄마 자율적으로 우선 일단 놀고 볼게요. 밖에 뛰어나가면 그것도 위험성을 안 끼는 거예요. 이 자율이라는 말에는 그런 딜레마. 허용할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될 수 있지만 개파지죠. 어쨌든 내 뜻대로 안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자율성 없애서 내가 다 시키면 내가 일일이 뭐 청소를 뭐 따라다니고 왼쪽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서 너무 승리자세요. 남들 애들이 막 쳐박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를 타협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아까 음성인식도 어떤 핸드폰인데 여기 음성인식 기능 밖에 없어. 못 알아들어. 막 싸우고 있어. 그거 대책이 없잖아. 근데 그거 내가 손으로 달 수 있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모티브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용실에서는 다 되는데 현실에는 가깝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권한, 움직임이라는 거에 좋다는 뜻은 신속하고 힘센 걸 말해요. 힘세고 신속한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힘세고 신속한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청소로봇이 막 다니는데 막 팽팽 다니면서 막 병 깨고 유리치 않게 애 울리고 저들 말아보면서 불내고 이러면 안 되죠. 빨리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하면 답답하고 빨리 하면 위험하고 어디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기간 내로 보시는데 답답하고 지지이 오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면 분명히 사고 쳐요. 답답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영어랑 컨트롤을 절충해서 중간치를 만들겠냐는 것이 이 로봇공학자들의 고민이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로봇이라는 이 두 요소가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하이 모빌리티, 굉장히 힘이 세고 민첩한 로봇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걸 킬러 로봇이라고 해요. 킬러 로봇. 킬러 로봇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 능력을 다 주고 있어요. 권한도 많고
자기가 또 막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잘못하면 엄청난 근육이 틀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게 반대 쌍방성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힘이 세고 권한이 크면 자율성을 제한권을 안 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안 질 때는 자율성을 많이 높여줘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생각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동차라는 재미없나 봐요. 이 자동차라는 거를 탔을 때는 빨간불이 무조건 서야 되고 파란불이 가면 룰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저처럼 위험하고 세니까. 그래서 길거리 혼자 걸어갈 때는 내가 슬슬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도 뭐라고 하는 건 없고 이렇게 걸어가도 뭐라고 하는 건 없죠. 왜냐면 너 사고 나면 자기만 다치고 이렇게 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칼을 들었을 때는 칼이 위험하니까 기울고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사람 로봇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봇이 공작 기계라든가 누런 위험하게 막 살상하는 기계는 절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 철저하게 통제한 속에서만 움직이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죠. 뭐 드론이 왔다 해서 이거 기분 나쁘다 뛰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아주 철저한 원자폭탄 같은 건 더 하죠. 뭐 몇 사람이 동시에 암호코드 12개 불러갖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죠. 힘이 셀수록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거, 모니터링, 게임 이런 건안 되는데 뭐 100명 죽여도 뭐 뭐라고 할 건 없어요. 모니터링 예를 들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찍어놓으면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상관없죠. 근데 거기다가 나쁜 놈이라고 판단했다가 총을 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느냐 액션까지 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건 아까 말한 그러면 로봇 이제 자동 자율차 그다음에 청소기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진흥으로서 모빌리티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30초 이상 손 놓으면 잡으라고 해요.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슈퍼바이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걸 용감하게 풀어주는 게 테슬라예요. 한 사고 치려고 해서 야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청소로봇도 마찬가지로 청소로봇도 어떻게 하냐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사고 쳐봐야 그냥 저기처럼 말아보고 딱 뻗어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 턱에 받쳐갖고 비비를 돌고 있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똑똑한 정도도 멍청해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한번 있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뭐 피곤한데 오늘 안 할래 뭐 이런 거 없어 고장났다고 그런 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서바이벌은 어쨌든 별로 힘도 없고 똑똑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서바이벌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뭐 시간이 다 돼서 강의 마칠 텐데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전체를 한번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로봇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